9화에서는 드디어 노상철이 정우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듯 보입니다. 노상철은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마을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무천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우에 대해 과도한 적대심을 보여왔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도구를 소지한 채 집단으로 정우 집에 쳐들어가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그가 정말 살인범이라면 한 동네에 산다는 건 무섭고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더구나 항상 마을 사람들을 주동하고 선동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신추호였는데요. 이 지시를 받아 그대로 따르고 이행한 사람 또한 양흥수였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우 절친 아버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왜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들인 병무와 민수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랑 어울릴까 걱정되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는데요. 병무와 민수 또한 출소 후 반갑게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날 진실에 대해 묻는 순간 정색을 했죠. 심지어 민수는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자신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범죄자인 너랑 어울리는 거 쉽지 않다고 말이죠. 자꾸 사건에 대해서 파고들면 너랑 더 만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는 끔찍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힘들고 싫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회피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절친 5인방이었음에도 감옥에 간 10년 동안 한 번도 면회는 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민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 다녀오고 취직해서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갔다고 말이죠. 정우가 열심히 살았다고 민수를 칭찬이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노상철 또한 무천마을에 처음 발령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나 죽인 살인범으로 정우를 경멸하며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노상철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이후 제대로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그는 감정 제어가 어려웠었는데요. 결국 과도한 폭력 행사로 잘나가던 광수대에서 쫓겨나 이곳 무천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상철 또한 처음에는 정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또한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광수대에서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로부터 비슷한 말들을 들었을까요? 하지만 광수대에서 날고기던 노상철의 촉은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10년형을 다 채우고 출소한 정우가 왜 그토록 그들 시신을 찾으려 하는 것일까 였습니다. 사실 정우 입장에서는 전혀 유리한 일이 아니죠. 만기 출소했음에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세상에 다시 노출되면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시신을 찾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우가 출소하면서 평온하던 무천마을에는 이상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출소와 함께 정금이가 육교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누가 봐도 정말 이상했죠. 하설 또한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중퇴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걱정하는 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과도하게 정우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네 번째는 이상한 수사 진행 과정과 수사 결과입니다. 노상철은 일반적인 사건 진행과 다르게 정우 사건은 지나치게 단기간에 진행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죠. 게다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 2명을 정우가 죽였다고 하는데 증언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보영이 죽기 직전 민수와 병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밝혀졌는데요. 남은 건 시신을 누가 운전을 해서 유기했느냐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10년 전 사건이라 증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구나 유일하게 증언해줄 사람이었던 건우가 죽음으로써 또다시 난간에 부딪힌 상황이죠.
결국 노상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이 방법은 적용됩니다. 모르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길을 찾는 방법이죠. 노상철은 칠판에 그날의 보영 행적에 대해 다 적어보는데요. 건우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정우에게도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적어보라고 합니다. 노상철은 이미 이 사건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구멍난 퍼즐을 맞추어 가다 보면 두 사람의 범인을 다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바로 평소에 잘 울지 않는 보영이가 그날 차 안에서 왜 울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우가 본 다은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는 무성하게 퍼져 있는 소문이 있죠. 바로 정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형 핸드폰을 통해 엄마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마가 보낸 무수한 메시지를 주목해보면 그날 보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엄마는 연락이 닿지 않는 보영이한테 많은 사과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집에 들어오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겠다고 말이죠. 노상철은 이 내용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날 왜 어떤 이슈로 다퉜는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결국 그는 그날 있었던 자신들의 불륜에 대해서 모두 실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현구탁 또한 용의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자신들의 불륜을 알게 된 보영이 현구탁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이 된 것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불안한 현구탁이 그를 죽일 동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실을 심동민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우가 보영이를 죽였다고 생각해 엄마를 육교에서 밀어버리고 정우를 총으로 죽이려 한 그인데요. 자신을 배신하고 특히 보영 죽음이 이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위험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